질문에 답을 먼저 해드리고 지나갈까요? 화물차 유가연동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셨는데 정부가 유류세에 붙는 세금을 좀 깎아드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위로 올라가면 이 넘어가는 금액의 반은 정부가 내준답니다. 또 택시에 쓰는 차량용 LPG도 리터당 12원씩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유류 보조금 기존에도 좀 지급되던 게 있잖아요. 이게 기름값이 그냥 폭이 줄어들면 유류세도 지원해드리는 것도 연동해서 줄어드니까 요런 모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새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명지대 특임 교수 박정호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인사만 나눠도 너무 반갑다는 분들이 많아요. 또 왜 립 서비스를 또 아침부터 해주십니까? 티가 많이 나나요? 이게 언어의 인플레라고 하면 국고채, 물가에도 인플레가 상당히 심한 그런 시즌인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국채,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얘기예요. 네. 일단 우리 오늘 국고채 시장을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교수님 국채랑 국고채랑 다른 거예요? 이거부터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병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국채랑 국고채 다른 건가요? 네, 엄밀히 다릅니다. 국채라고 하면 국가도 돈이 필요할 때 세금이 거쳐지지 않으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전부 국채라고 하는데 이 국채 안에는 국고채라는 게 있고 재정증권이라는 게 있고 외국환 평행채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등 다양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국채 중 하나가 국고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 집합은 국채다. 네. 그 안에 외평채 등등 다양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집합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있어요. 중앙은행은 왜 그렇게 물가만 아느냐. 중앙은행은 물가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했는데 요 물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얘기를 하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 요거 4% 위로 올라갔다도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물가가 오른다. 4%를 넘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물가 목표치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 맞춰서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게 나름대로 법과 같은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 가까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떤 수치냐 하면요. 4%대를 제가 마지막 목격했던 것이 2010년도쯤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이런 시점에 다시 또 4%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올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 3년 전에 한국은행이 7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행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게 됐는데요. 그때 이례적으로 하는 총재님을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높은 특히 하는 총재 같은 자리는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안 해주죠. 안 해줘요. 그런데 정말 70주년을 기념해서 부탁을 드렸더니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라서 해주신 거예요. 아유 오늘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약간 짓궂지만 저도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정말 대놓고 여쭤봐 드렸는데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어떤 논조로 제가 여쭤봤냐면 아니 최근 들어서 한 5, 6년 가까이 한은에서 물가 상승률 2%를 단 한 번도 달성을 못하고 저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데 이거 일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제 진짜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물가가 너무 낮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물가가 잘 안 오르게 될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IT를 바탕으로 한 유통혁명, 그다음에 정보 접근성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귀저귀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홈쇼핑몰에서 50원
뭐 100원 낮추면 바로 다른 곳에서 두세 시간 안에 또 낮춰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유통 질서가 달라지면서 최저가 경쟁이 벌어져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거래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표 물가제를 2%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건 구조적인 거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 수준, 그리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중앙은행 차원에선 이제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될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은행이 한동안 그래서 고유 기능인 물가 안정 외에도 경기 방어 또 고용의 안정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이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는 주장이 한동안 네. 있었는데 지금은 뭐 급한 불 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12년 전에는 배추국장 무과장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배추 담당 과장, 무 담당 국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게 한동안 그러다가 계속 저물가 상황에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급등을 한 건데 이러고 나서 물가 때문에 한동안 고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 그런데 이거 그냥 두면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일단 국채는 뭐고 이거 왜 발행합니까? 네. 원래 국가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세청과 관세청이죠. 거기에서 세원이 확보돼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어떻게 돈을 쓰자 기획을 하고 그걸 각 부처에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교육에 얼마 쓰기 위해서 교육부가 쓰고 중기부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얼마 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세원이 제때 조달되지 못할 때가 있거나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돈을 꿔서 쓰고 나중에 갚는 게 일반적인데요. 바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것, 국가도 채권을 발행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나라도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추경 같은 게 바로 우리가 급전이 그렇죠.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2월에 국채를 2조 원을 발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국고채 발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네.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1월 대비 4월까지를 비교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50% 가까이씩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요? 퍼센트 포인트씩 올란 거죠. 두 달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건 급상승한 기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특히 모처럼 국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많은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된다고 할 수 있는 3년물 국고채 같은 경우는 2.8%를 넘는 것은 이번에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국가 채권의 금리가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국고채 또는 국채의 다양한 금리는 시중에 우리가 대출받을 때 금리에 기준금리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금년간에 우리의 대출 금리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고채 금리 올라간다 하면 나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대출이자 올라가나? 아니면 나 집 살 건데 대출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겠구나 좀 긴장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러면 이 3년 만기 국고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지표물이라고 하는데 3년 만기 국고채라는 건 왜 중요한가요? 예,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적용받는 여러 대출의 금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일순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이 대출 금리들은 무엇을 보고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가산해서 적용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럴 때 은행들이 쳐다보고 있는 금리 변동 추세가 바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금리들도 3년 만기, 2년 만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다양한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은행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게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 내 대출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채권이 흔히
기사가 좀 불친절하게 쓰일 때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거든요. 채권 값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혼동이 오죠.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값이 올랐는데 값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까지만 쓰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 채권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 금리를 비싸게 줘야 가져갈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한국 채권 인기가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왜 금리 올라갑니까? 예, 요 부분은 언론에서 많은 경우 한국의 채권이 인기가 없어졌다라고 보도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달라요. 인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물량이 당분간 짧은 시간에 쏟아졌다. 그렇죠. 아. 코로나19 전에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의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 됐는데 네. 불과 2년 만에 17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100조 원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기간에 7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그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채권을 살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인기가 당연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화 불량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하나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라는 건 약간의 연동이 됩니다. 저쪽에서 금리 더 좀 많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어디서 돈 이거 제대로 채권 발행하려면 우리도 이자 많이 줄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그 기준금리 기조 잘 아시잖아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추세로서 많은 국가에서 이런 국채들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당연히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기조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인기가 정말 없었던 거냐? 아닙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국의 채권에 대해서 특히 국채에 대해서 외국과 보험회사들이 한국 국채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국가 신용 등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주는 국고채로 유명합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채권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적 규모와 경제적 역량에 비해서 항상 좀 저평가를 되거든요. 그거 진짜 왜 그래요? 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분단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미사일만 쏘면 무슨 전쟁 나는 줄 알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좀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 저 미사일 계속 쏴도 전쟁 안 나더라. 알짜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저 정도 금리 주는 나라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었고요. 외국인들 사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보험업계는 내부적인 요인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보험업계에서 IFRS라고 네. 쉽게 얘기해서 회계, 장부 쓰는 기준들인 것인데 이 기준이 좀 바뀌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뭐가 필요하냐면 부채가 좀 더 줄고 자산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보험회사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고채였거든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돈을 굴려야 되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보험회사도 최근 한국 국고채 발행했었을 때 이걸 대거 매집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없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우산은 있었는데 소나기가 너무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려버리면 옷이 젖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 최근에 보면 네. 시장의 공포가 좀 과하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말이 경기 침체의 그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니까 요게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좀 과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비싼 금리 줄 때 오히려 사들여야 될 때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채권 시장 딜러들은 입장이 좀 갈리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힌트를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보면 외국인들이 요즘 다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찰나에 우리나라 채권은 많이 샀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증권 시장은 나름대로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높아지면 이게 시스템 매매라고 해서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을 자신의 어떤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거기에 있는 비중을 줄여서 안전한 곳인 미국 증시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 보고 신흥국이래요. 그 분담금 이런 거 낼 때는 선진국이라고 선진국인데 하고. 참 안타깝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선 돈을 뺐는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 기조 속에서 선택한 게 우리나라 국공채에 대한 매집은 더 늘렸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채권 부분, 특히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펀더멘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정감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에 새로 발행된 상품들이 뭐였냐면 5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이 초장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우리 평론가님이나 저나 네.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야, 돈 50년만 빌려줘 했을 때 기분 어떠세요? 왜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돈 50년만 쓸게요라고 해도 그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50년이면 뭐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갚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장기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장에서 사주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채권들을 새로 가장 최근에 10년 안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행한 거거든요. 그걸 수용했다라는 건 한국에 대한 경제력의 펀더멘탈에 국제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요. 가끔 아마 뉴스가 단신으로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외평채라는 것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발행한다고 하면 그거 다 매진됩니다. 그럼요. 우리나라 그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괜찮다는 건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 금리,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된다. 이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는 먼 미래에 갚는 돈에 이자를 더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의 이자가 더 비싸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요 채권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네, 지금 중요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이 잘 못 갚을 것 같거나 그 사업이 불안전해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신 높은 이자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네. 돈 잘 갚은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싸게 이자 받을 테니까 내 돈 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기에 돈을 빌리는 게 이렇게 고금리가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전해서 누가 돈을 빌려가도 이거 좀 못 갚거나 떼어먹힐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 좀 이자라도 더 받고 싶어요. 이런 기조가 많아졌다라고 해석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단기간에도 돈을 빌릴 때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대신 빌려줄 때도 불안한데 빌려주니까 더 많은 대가를 주세요 라는 시그널이 반영돼서 먼 미래보다 지금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건 지금 상황이 그만큼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30년, 10년, 50년 뒤만큼이나 내년, 후년 상황도 모르겠어. 그런 거죠. 먼 미래도 모르겠지만 한 치 앞도 모르겠어. 한 치 앞은 더 모르겠어. 예. 그 상황이 국채 금리를 올린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역시 우리 1타 강사. 지금까지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